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전입니다. 6월 30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 또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랑 제 가족 중에 아들을 제외하고 제 와이프 그리고 딸아이까지 모두 좀 심한 독감에 걸려서요. 셋이서 지금 몇 주 동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좀 시름시름 앓더니, 저도 원래 몸이 좀 안 좋아도 방송을 쉬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요즘에는 기침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기 좀 어려운 상태까지 기침을 하게 돼서요. 오늘은 그래도 좀 무리를 해서라도 잠시 얼굴을 비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 얘기 없이 너무 오랫동안 쉬게 되면 또 미준 채널을 아껴주신 분들이 실망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행히 뭐 미국 증시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또 불안감이 커질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좀 극심하죠. 그래서 하루는 증시가 막 급락하고 또 하루는 급등하고 이러면서 초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뭐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올해 안에 금리를 3번 정도 연준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공포감을 자아내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투자 경력이 짧으신 분들께서는 조금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하락장으로 전환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나마 이런 얘기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30일 오래간만에 마이크를 켜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맵을 먼저 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는 어제 하루 동안의 동향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테크주가 며칠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반등을 시도했고요. 다행히 하루 종일 좀 상승세를 지켜내면서 테크주의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일주일로 바꾸면요. 최근 일주일간은 테크주가 좋지가 않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애정하는 AI 수혜주들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고요. 뭐 다행인 부분은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 테슬라, 아마존, 구글 뭐 요 정도는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장의 폭이 아직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정하는 AI 수혜주들은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짧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이 자금으로 다른 주식을 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순환 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의 시장 폭을 보시면요,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64.94까지 올라가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65를 육박하는 시장의 폭은 본 적이 없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좁아졌던 시장 폭이 다시 넓어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상승장의 끝은요, 시장의 폭이 좀 좁아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도 그랬고요. 또 2022년 베어마켓이 올 때도 그랬는데요. 몇몇 종목만 끝까지 살아남다가 결국은 그 우리가 보통 주도주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이 주도주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어마켓이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기미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것은 AI 수혜주입니다. 결국 주도주가 AI 수혜주잖아요. 그러면 이번 장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요, AI 수혜주로 모든 자금이 몰리면서 나머지 주식은 떨어지고 AI 수혜주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오히려 최근 일주일 동안은 AI 수혜주가 떨어지고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입니다. 자, 이렇게 섹터별로 순환을 하면서 시장 밖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또 지나치게 올라간 종목의 주가는 조정을 받고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은 다시 상승하면서 건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빅스를 보시면요. 저의 진단과 비슷한 점수가 나오죠. 17.6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빅스가 두 번이나 급등했었는데요. 다시 좀 잔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극심한 모습은 아니고요. 다행히 200일 이평선보다도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RSI 지수를 보시면 50 아래로 하락했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이제 급격한 변동세를 보이지는 않는구나. 다시 조금은 미지근한 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공포 탐욕 지수,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는 2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센티먼트가 긍정적이지 못하죠.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27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4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가 조금은 해빙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Fear and Greed 인덱스는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는 종목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때는 오히려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극적인 공포에 빠졌을 때는 주식의 개수를 늘리는 시기지 주식을 팔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발표된 AAII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이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공포탐욕 지수랑은 약간 다릅니다. 시장인 전반적으로는 아직 센티먼트가 좀 공포감이 넘치잖아요. 근데 AAII 설문조사 결과는요,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44.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불과 일주일 전에 36.6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역사적인 통계를 보시면요. 보통은 시장 참여자의 37.5%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데요. 지금은 역사적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발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좀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역사적인 평균을 보시면 보통은 31%의 투자자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36.1%나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비해서는요, 아직은 현금을 들고 주식을 사지 않고 있는 이런 투자자, 고집이 굉장히 좀 센 이런 투자자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마저 주식으로 옮겨갈 때, 그러니까 현금을 포기하고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요, 이 수치가 45, 46, 47, 48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 수치 역시도 30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조정이 임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 여기 보시면요. 49.5가 1년간의 가장 불리시했던 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때가 가장 분위기가 좀 높았다는 거죠. 그때는 2026년 1월 초였습니다. 1월 중순이었죠. 따라서 이때는 주식의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 전쟁이 발발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1분기에는 주식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있었기 때문에 1월 중순에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 때 49.5%까지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현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었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전환되면요. 제 생각에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미중 방송을 가끔씩 쉬게 되면요.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장의 모습은 어떤지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꼭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장의 상황을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두렵죠.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보통 두 가지의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리고 이유가 없이 그냥 올 수도 있는 외부적인 뉴스, 공포감으로 찾아올 수 있는 조정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어마켓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베어마켓은요, 보통 이제 시장의 펀더멘털이 망가지면서 찾아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위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상승하면서 뭐 연준에서 금리를 3번, 4번, 5번 연속으로 올려야 되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오게 되면요. 그때는 주가가 최소 20%에서 3, 40% 정도 빠지는 베어 마켓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게 조정장인지 아니면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베어 마켓인지 이거를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조정장이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4개월이면 정고점을 회복하잖아요. 그리고 V자로 떨어지고 V자로 올라갑니다.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올라가는 속도도 빠르죠.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발생하면 보통 한 10%, 뭐 많으면 15%, 18%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그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죠. 사자마자 바로 급등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베어마켓은 좀 다릅니다.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업의 어닝이 훼손되고 미국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떨어지는데도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다시 정고점을 회복하는데도 또다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많으면 30%에서 40%까지 급락하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반토막 아니면 그 이상 망가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좀 궁금해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조정장이 아닙니다. 조정장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부적인 뉴스가 나타나면 바로 생기는 게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맞출 수도 없는 조정장의 타이밍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정장이 오면 그냥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그냥 버티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결국 중요한 것은 베어마켓이 언제 올 것인가,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67%의 찬스가 있다. 자, 그런데 어떤 찬스냐면요. 미국 증시가 베어마켓으로 빠져들 확률이 67%나 된다. 굉장히 좋지 않은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특정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그때 이제 베어마켓이 나타날 확률이 67%인데요. 지금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만 읽어보면 베어마켓이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자,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지난 7일의 거래일 동안 다우존스는 0.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5%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일주일이 아니죠. 7일 거래일 동안 다우존스의 퍼포먼스와 나스닥의 퍼포먼스 차이가 5.5% 벌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971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7일의 거래일 동안 5.5%나 성적의 차이가 벌어진 것은 전체 거래일의 1%에 불과하다. 그래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일이 이번에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다우존스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 5.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요. 그때는 불마켓의 톱일 가능성이 높다. 즉 불마켓이 정점을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의 확률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6.9%입니다. 그래서 1971년 이후에 이렇게 7일의 거래일 동안 두 지수의 성적 차가 5.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베어마켓이 찾아올 확률이 무려 66.9%다.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적절한 예는요. 2000년 3월이라고 합니다. 그때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성적 차가 났다고 합니다. 무려 10거래일 동안 이 차이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나스닥은 엄청나게 하락했죠. 지수가 무려 80%나 떨어지는 굉장한 베어 마켓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다우존스 비해서 이렇게 나스닥이 좋지 않은 성적을 7거래일 동안 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베어 마켓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생겨야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지의 통계만 가지고 그냥 다우존스랑 나스닥의 성적파가 차가 벌어졌다는 이유만 가지고 지금 베어마켓이 임박했다는 해석은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베어마켓을 예상하실 때 과연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되는지, 어떤 신호가 잡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숙련된 투자자라는 굉장히 오래된 구독자분께서 12일 전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미준의 한마디에서 베어마켓 스코어 카드 월 1회 점검 체크리스트를 7개를 표로 정리해 주셨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컨텐츠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원하시는 멤버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표는 이번에 그 모멘텀 투자의 정석이라는 강의를 3개월 동안 진행했잖아요. 이 강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죠. 여기 보시면요. 9강입니다. 9강 내용이 베어마켓 경고 신호 7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영상이 1시간 28분짜리인데 이 1시간 28분 동안 설명할 내용을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좀 짧게 전달을 오늘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배경 설명은 못할 것 같고요. 어떤 신호가 잡혔을 때 조심을 해라. 이 정도만 정리를 해 드리죠.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 제가 PDF 파일을 올려놨는데요. 이걸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은 베어마켓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징조를 파악하면 피할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베어마켓이 찾아왔을 때 과연 어떤 신호들이 대체적으로 잡혔는지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7가지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거의 베어마켓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7가지의 신호가 대체적으로 잡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내부 균열. 이거는 시장의 폭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 네 번째는 연준 사이클. 다섯 번째는 밸류에이션의 과열이고요. 여섯 번째는 선행 경제 지수, 마지막으로 모멘텀 전략 전용 신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좀 설명을 빠르게 드려볼까 합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베어마켓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978년 이후에 미국의 모든 경기 침체는요, 예외 없이 역전 현상이 선행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신호가 바로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국채 수익률 이렇게 점검할 때 뭐 2년물이 있고 10년물이 있고 30년물이 있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 돈을 꿔줄 때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돈을 오랫동안 빌려주면 당연히 이자율을 높게 쳐야겠죠. 그래서 보통은요. 10년물의 금리가 2년물의 금리보다는 높은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2년물, 즉 단기 국채의 금리가요. 10년물로 대표되는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역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제가 링크 하나를 만들어 놨죠. 여기 클릭해서 지금 현재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보통 0보다는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10년 국채 금리가 높은 게 더 당연하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기간을 바꿔볼까요? 10년 그리고 맥스로 바꿔보면요. 자, 여기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어마켓입니다. 그런데 베어마켓이 찾아오기 바로 전을 보시면요. 장단기 국채의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나죠. 0 아래로 떨어지면 역전된 거거든요. 역전되면 이렇게 베어마켓이 찾아오고요. 여기도 역전되니까 베어마켓이 찾아왔죠. 여기도 역전됐죠. 그리고 나서 베어마켓,
역전됐죠? 베어마켓, 역전됐죠? 베어마켓, 역전됐죠? 베어마켓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다시 기간을 좀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너무 5년으로 바꿀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은 0보다 더 높죠. 그래서 0.28에 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10년 국채의 금리가 2년 국채 금리보다는 더 높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방향을 틀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다 보면 0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신호였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시장의 내부 균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브레스를 얘기합니다. 시장의 폭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장의 폭이 너무나 좁아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주도주만 달리잖아요. 주도주만 달리다가 결국은 주도주까지 떨어지면서 베어 마켓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의 올라간 종목 수 그리고 떨어진 종목의 수를 매일매일 계산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올라간 종목의 수가 더 많았다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떨어진 종목의 수가 더 많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를 보면 되냐면요. 이동 평균을 보면 됩니다. 자, 이동 평균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어제 하루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 294개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시장의 폭이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오렌지색은 2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을 보면 대체적으로 97개 정도의 종목이 올라간 게 더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을 보면 70개 정도, 그리고 50일 이동도 64개 정도의 종목이요. 떨어진 종목보다 올라간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여기 만약에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으면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20일, 50일, 200일 모두 지금 플러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시장의 폭은 계속해서 오히려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베어 마켓이 찾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점검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시장의 신용 스프레드 확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이건 채권 시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채권을요, 우량 채권, 그다음에 이제 정크본드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자, 우량 채권은 그야말로 우량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국채도 굉장히 우량하겠죠. 자, 이런 채권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반면에 정크 본드는 뭐냐면요. 정크는 쓰레기잖아요. 따라서 쓰레기 본드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교적 그 망할 확률이 높은 이러한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런 채권은 사기가 두렵잖아요. 따라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신용의 스프레드라는 것은요, 결국 우량 채권이 있고 이 정크 본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제공하는 채권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 차이가 좀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줄어들냐면요, 경제 상황이 좋은 거죠. 경제 상황이 좋다면 조금 부실한 기업도 망할 확률이 없잖아요. 따라서 정크 본드도 수익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경제가 좀 둔화되는 느낌이 나고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현재 좀 많은 변동성이 야기가 된다. 경제가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요, 정크본드에 투자하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따라서 정크본드의 수익률이 급등합니다. 따라서 신용 스프레드는 확대되겠죠. 자, 어느 정도를 보시면 되냐면요, 정상적인 경제 구간에서는 2%에서 4%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신호가 잡히면요, 이 차이가 5%에서 6%까지 벌어지고요, 좀 위험한 구간에 이르면 7%에서 8%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베어 마켓이 찾아오려면 그 적어도 신호가 잡히려면요, 5% 이상, 6% 이상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에 따르면요. 현재 정크본드와 우량본드의 채권 금리 차이는 이자율 차이죠. 여기 위에 올라가서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자, 차이는 2.83%에 불과합니다. 자,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2.8%면 정상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만약에 흔들리면 5% 이상으로 넘어가겠죠. 지금 현재는 2.83이니까요. 아직은 뭐 한 1% 이상 더 올라가도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연준의 사이클 분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의외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뭐냐면요. 첫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파월 의장이 그 몇 개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제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으니까 이쯤에서 경기를 더 좋게 만들겠다. 이런 선제적인 조치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죠. 근데 반대로 두 번째 카테고리의 금리 인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베어 마켓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금리를 내린 지 한동안 좀 지속이 됐다가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베어 마켓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베어마켓은요, 금리의 절대값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연준의 금리가 4%도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 가지고는 베어마켓이 찾아오긴 어렵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오히려 한 3번, 4번 연달아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절대적인 수준이 막 5%, 6%, 7% 이런 식으로 금리의 절대값이 올라가면요. 그때가 사이클의 꼭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어마켓이 찾아올 가능성은 연준의 금리 정책을 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신호는 밸류에이션의 과열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은 그냥 PER이 아닙니다. 쉴러 PER이라는 게 있거든요. 쉴러 지수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 피크를 찍었는지 이것까지 함께 봐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쉴러 PER을 볼 텐데요. 쉴러 PER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닷컴 버블이거든요. 닷컴 버블 근처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높은 것만 가지고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고요. 높이 올라갔다가 꺾이는 신호가 잡히면, 즉 여기 정도까지 보시면 이제 올라갔다가 이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쯤이 꼭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쉴러 PER이 극적인 상태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하락세로 돌아설 때 이때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2000년 경우에는 2000년 2월에 이런 신호가 등장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계속 올라갑니다. 꺾이는 신호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안심해도 되는 시기고요. 여러분들 2022년에 베어마켓이 왔잖아요. 그때도 2021년 11월 달에 38.58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도중에는 베어마켓이 오지 않죠. 근데 이게 꺾이잖아요. 꺾이고 나면 2022년 초에는 주식을 파는 것이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꺾이면 그때는 주식을 조금 정리를 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이유만 가지고 베어마켓이 오진 않고요. 어떨 때 베어마켓이 오냐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실적이 드디어 피크를 찍었을 때 그때 베어마켓이 옵니다. 그거는 어닝의 전망치가 드디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 역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0.3이라고 떠 있죠. 이거는 이제 시티그룹에서 발행하는 어닝 리비전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0 아래로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요. 그 얘기는 드디어 시장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어닝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즉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다. 오히려 시장의 전망치는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쉴러 PER도 아직 꼭지를 찍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꺾이지 않았죠. 두 번째로 실적도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베어마켓을 진단하는 경우는 없다. 아직은 이 밸류에이션은 베어마켓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선행 경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LEI라고 부릅니다. Leading Economic Indicator라고 부르고요. 자, 이거는 만약에 이 리딩 에코노믹 인디케이터가 6개월 이상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면요, 그때는 베어 마켓이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시죠. 자, 여기 내려가서 보시면요, 지금 미국의 LEI가 Second Consecutive Months라니까 연속적인 달을 얘기하거든요. 2달 연속, 5월 달에 지금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4월, 5월 2달 연속으로 오히려 올라갔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어 마켓이 찾아올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는 반대로 가고 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요. 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실업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요. 최근 3개월의 실업률 평균이 최근에 12개월 저점 대비해서 만약에 0.5% 이상 올라가면요, 너무 이제 빠르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0.5%가 넘는지 안 넘는지 이것만 보면 되겠죠.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0.5%가 안 넘죠. 0.1이잖아요. 그래서 0.5까지 올라가면 한참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해당이 되지 않죠. 자, 마지막 7번째는요. 모멘텀 전략 전용 내부 신호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섹터 로테이션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통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 리더십은 굉장히 건강한 거고요. 만약에 테크주랑 성장주가 한참 헤매고 있고 오히려 에너지 소재가 잘 나간다, 그럴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는 증거고요.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가 만약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그러면 경기 방어주잖아요. 그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주식에 비해서 현금이라든지 국채 쪽에 이렇게 돈이 몰린다, 그렇게 되면요, 당장 주식시장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S&P 500 맵에 들어가서 3개월치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낸다면 1개월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은 지금 테크주가 다 좋죠. 그리고 1개월도 보면 조금 더 확실한데요. 자, 과거 1개월 동안은 지금 테크주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신호를 지금 중립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는 다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테크주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야 되고, 지금 주도주는 매그7이 아니라 오히려 반도체잖아요. 이 반도체의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접어들면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S&P 500의 200일 이평선 비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장 폭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이 50%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의 모멘텀이 붕괴되고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40% 이하로 떨어지면요, 베어 마켓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50일 이평선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 64%, 그리고 중요한 건 200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200일은 61.75입니다. 따라서 베어마켓과는 거래가 멀죠. 지금 60일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50 이하로 떨어지면 모멘텀이 붕괴된 거고, 40 이하로 떨어지면 베어마켓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장 폭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어마켓의 신호 7가지를 다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베어마켓이 찾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된 더빙 영상에는 미국 증시의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시장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듣기 싫은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을 좀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는데 많이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건강 회복해서 여러분들께 건강한 목소리로 좋은 방송 보내드릴 수 있도록 회복에 좀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메모리 분야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해주실 패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의 CEO 인 데이브 마자 씨와 시그널 65위 사장인 라이언 슈라우트 씨입니다. 데이브 씨, 방금 마이크론을 언급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우리가 메모리 기업에서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분기 실적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분기의 훌륭한 실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메모리 분야 전체의 전환점이었을까요? 저희는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이전 전망치 및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압도적인 가이던스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메모리 기업들은 호황과 불황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에 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메모리 기업들의 펀더멘털 문제라기보다는 포지셔닝에 의해 유발된 조정과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언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메모리는 전통적으로 가장 경기 민감한 섹터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데이브 씨가 방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언급했는데요.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과 가이던스로 인해 이러한 투자 농어가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십니까? 적어도 향후 24개월이라는 기간 내에는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선행 멀티플이 이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메모리 사이클이 작동하던 방식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나타난 주가 조정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한국의 투자에 대한 불안감과 의문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한국이 새로운 생산시설에 5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자가 그동안 마이크론, SK, 삼성이 유지해 온 극도로 제한된 재고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번 투자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반영된 것입니다. 데이브 씨, 마진을 살펴보면 제가 마이크론의 실적을 다룰 때 지금까지 실적을 취재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수치가 너무 파격적이어서 마진을 가장 먼저 확인했는데요. 85%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과 경쟁하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공급 부족 때문에 앞으로 마진은 평균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85%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내려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오늘 당장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장비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비 자체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이미 매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인해 수요는 급증했지만 수년간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겪으며 쌓인 우려로 인해 공급 측면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잠재적 투자에 대한 우려 외에도 애플이 중국에서 메모리를 조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섹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털 관점의 농어로 볼 때 지난 며칠 동안의 변동성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 중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이언 씨, 오늘 방송의 첫 번째 게스트는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논의가 시장에서 과소평가되고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BM을 보면 몇 년치 물량이 미리 매진된 상태입니다. 데이브 씨가 방금 장비를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듯이 필요한 많은 부품과 칩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희소성이 이 시장에서 영구적인 특징이 되고 있을까요? HBM은 표준 D램보다 훨씬 더 많은 웨이퍼 캐파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를 2028년, 2029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한 가장 영구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투자들이 실제 가동되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애플도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소비자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그 어떤 소비도 실제로 둔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재고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데이브 씨,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을 언급하셨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투자자들이 이러한 캐파 증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다음 불황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놀라운 상승세를 지켜본 후라 투자자들이 이제 포지션을 재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지난 이후 AI 분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니까요.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에 우리가 직면할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두 거대 기업으로부터 거대한 투자 물량이 밀려온다고 해도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의 전망은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언 씨,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의 공급 부족이 내일의 공급 과잉으로 바뀌려면 얼마나 많은 새로운 공급이 필요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수요 증가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투자 계획이 향후 5년 내에 DRAM 캐파를 2배로 늘리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여전히 공급 부족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관련 기업들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이크론은 오늘 또다시 3%에서 3.5%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의 CEO 데이브 마자 씨, 그리고 시그널 65의 사장 라이언 슈라우트 씨였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